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근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구아달카날에서 벌어진 육지전인 피해 능선 전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섬을 두고 벌어진 미군과 일본군의 치열한 전투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군과 함께 전투의 배경과 경과, 결말까지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역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서태평양의 구아달카날 섬, 이 섬을 두고서 일본군과 미군 사이에 벌어졌던 전투 이야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일련의 사건에서 벌어졌던 피해 능선 전투 이야기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구아달카날 섬에서는 전투 기간에 약 3번의 큰 육상 전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전투였던 테나루 전투는 저희가 예전 에피소드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테나루 전투 이후에 2주 정도 후에 벌어졌던 피해 능선 전투 이야기 오늘 다뤄보려 합니다. 그래서 피해 능선 전투라는 이 한 이틀 정도 벌어졌던 하나의 전투를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그 전투가 치러지는 그 과정과 배경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좀 더 재밌게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일본군은 지금 수백 킬로미터 이상을 배를 타고 구아달카날 섬에 가서 상륙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험난한 여정이 어떠했는지 그 이야기도 해볼 거고요. 또 일본군의 굉장히 유명한 수송작전인 토키오 익스프레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러한 에피소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에피소드들에서 계속해서 구아달카날 섬 전투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직전 에피소드인 동부 솔로몬 해전 이 에피소드와 함께 청취하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79화부터 81화까지 지금 구아달카날 전투를 이미 제가 3편 동안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직전 에피소드들과 함께 청취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간 순서대로 맞춰서 에피소드들을 업로드했기 때문에 같이 들으시면 그 일련의 사건들을 뭔가 하나의 연속극 보듯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오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그 일본군 병사들과 미군 병사들의 일상을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78화에 나오는 정글전쟁에서 살아남기 이야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야기 저희가 앞서 간단히 해봤고요. 그러면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프롤로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아달카날 섬, 남서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 위치한 이 섬을 두고 있는 전투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구아달카날 섬을 탈환하기 위해서 일본군은 계속해서 새로운 병력을 섬에 상륙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아달카날에서 미군을 쫓아내는 임무를 일본 제17군이 맡게 되는데요. 이 제17군 본부가 뉴 브리튼 섬에 위치한 이제 항구 도시인 라바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아달카날로부터 100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었어요. 일본 육군은 구아달카날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병력들을 모두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괌에서 또 누구는 필리핀에서 사이판에서 여기저기서 출발을 해서 이 병사들이 각각 구아달카날로 오게 됩니다. 앞으로 구아달카날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일본 육군은 2가지의 막대한 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일단 구아달카날 섬에 있는 핸들슨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미군 비행기들에게 안 들키고 몰래 구아달카날까지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부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섬에 접근해서 어떻게 해서 상륙을 했다고 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미 미 해병대가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핸들슨 비행장을 공격해서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산을 넘어야만 했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자, 우선 가장 선발로 구아달카날 섬에 상륙했던 900여 명의 이치키 부대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 병사들은 8월 21일에 있었던 테나루 전투에서 거의 대부분 전사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 역시 저희가 예전에 80화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병사들이 이끌고 있던 이치키 대자도 전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갔던 선봉대가 모두 쓰러지고 만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 지휘부는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사를 더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병사들이 구아달카날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도 일본군이 계속해서 추가 병력을 섬에 상륙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 타고 새로 상륙하러 오는 일본군과 이를 막기 위한 미 해군 사이에 대규모 해전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저희가 직전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한 동부 솔로몬 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 솔로몬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패배하면서 수송선에 타고 오던 일본 육군 병사들도 결국은 상륙을 보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본군이. 그래서 앞으로 보시겠지만 일본군의 엄청난 끈기와 그 근성, 이거 하나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딘가 뭔가 악바리 기질이 좀 있습니다. 일본군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기들이 공들여 지어놨던 비행장을 미군이 뭐 총알 한 방 안 쏘고 사실상 뺏어가서 그걸 이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일본군이 아니죠. 어떻게든 병력을 반드시 상륙시켜서 미군을 쫓아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이야기는 고생 끝에 일본군이 어떻게 과달카나를 상륙을 했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피해 능선 전투 이야기까지 간략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942년 8월 25일에 동부 솔로몬 해전이 끝나던 그 순간 일본 상륙함대는 결국에는 구아달카날에 상륙을 못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륙함대를 엄호해주기로 했던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들이 결국에는 패배를 하고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상륙함대가 항공 엄호를 전혀 받지를 못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러니까 상륙함대는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구아달카날에서 북서쪽으로 500km 지점에 있는 숄틀랜드 섬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숄틀랜드 섬은 제주도 크기의 9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섬인데요. 산도 없고 평탄한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의 동쪽에 천연적인 이제 좋은 항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랬던 탓에 일본군이 숄틀랜드 섬을 기지로 만들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숄틀랜드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영어 해석 그대로 하면은 이제 짧은 섬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섬이 작아서 숄틀랜드, 짧은 섬이라고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섬을 처음 발견했던 영국 해군 장교 이름이 존 숄틀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숄틀랜드 섬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아름다운 열대바다를 이용한 휴양 관광촌으로 저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숄틀랜드 섬에서 8km 북쪽에는 일본군이 장악한 부겐빌 섬이 있었고요. 그리고 숄틀랜드 섬 바로 앞에는 일본 공군이 이제 비행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던 벨랄레 섬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웃에 있던 이 섬들이 바로 구아달카나를 공격하기 위한 일본군의 최전방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인 것이죠. 숄틀랜드 섬에 있는 일본군 병사들은 누구였느냐? 이제 뒤늦게 출발했던 이치키 부대의 잔여 병사들, 그리고 상륙부대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과는 별개로 구아달카날의 상륙을 시도하는 다른 부대 병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와구치 소장이 이끄는 병사들입니다. 이 병력은 팔라우 섬에 배치되어 있었다가 구아달카날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오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팔라우도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도 관광회사들이 팔라우 섬 패키지 여행 상품을 많이 내놓습니다. 저희들이 접하기 쉬운 동남아시아의 그 관광 열대섬입니다. 구아달카날이나 숄틀랜드 섬 같은 이제 솔로몬 제도는 필리핀이나 팔라우에 비하면 저희가 한국인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섬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겐 꽤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필리핀이나 필리핀에서 1000km 떨어진 팔라우나 한국인들도 잘 알고 있는 휴양섬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추운 겨울이면은 한 번씩 이런 섬으로 피서를 가고 싶어집니다. 저도 괌이랑 필리핀은 가봤는데요. 굉장히 겨울철에 여행 가기 좋은 곳입니다. 솔로몬 제도도 나중에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카와구치가 이끄는 병사들에게 구아달카나를 탈환하라는 막중한 임무가 떨어집니다.
카와구치와 그 병사들은 브로네오와 말레이시아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이미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상당히 쉬운 전투였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과달카날 전투에서 과연 얘네가 미 해병대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남습니다. 이 병력을 지휘하는 카와구치 소장은 20년 넘는 육군 복무 기간 동안에 2차 세계대전 초에 동남아시아에서 몇 번의 손쉬운 승리를 한 것을 제외하면은 그렇다 뭔가 이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카와구치의 병사들이 과달카날로 보내지기로 결정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가라고 하니까 어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카와구치 소장이 이끄는 병력이 8월 16일에 수송선을 타고 팔라우섬을 떠나서 4일 동안 항해를 한 끝에 트룩섬에 도착을 합니다. 트룩섬이야말로 일본군의 핵심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진주만에 미군의 핵심 기지가 있었다면 일본군에게는 트룩섬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트룩섬은 구아달카날에서 2000km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앞서 출발한 상륙부대와 별개로 카와구치가 이끄는 이 병력은 8월 24일에 수송선 두 척을 타고서 구아달카날로 출발을 합니다. 8월 24일이면 한창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본 동부 솔로몬 해전이 진행되고 있던 순간이죠. 그래서 앞서 출발한 상륙부대, 저희가 지난번 에피소드인 동부 솔로몬 해전에서 봤던 타나카가 이끄는 상륙부대는 망망대해에서 이제 미군 정찰기를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요리조리 항해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물론 수송선만 덜렁 항해하진 않습니다. 낡고 속도도 느린 수송선 두 척이 바다를 혼자 항해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곳곳에 미군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고요. 혹시 또 미 해군 전투함을 만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수송선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해군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제20 구축함 4척이 호위를 하게 되어요. 이런 함대들의 작은 부대의 이름들은 저희가 매번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함께 다니는 얘네들을 카와구치 상륙부대라고 임의로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구축함 4척과 수송선 2척으로 구성이 된 카와구치가 이끄는 상륙부대가 과달카날에 8월 28일에 도착할 예정을 잡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다행히 별 위험한 일이 없이 며칠간 남쪽으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동부 솔로몬 해전은 끝이 나고요. 먼저 출발을 했던 상륙부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슈르틀랜드 섬에 달아나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상륙부대를 지휘하던 타나카 제독은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항공모함이 없으니까 상륙 힘들다 이러고선 그걸로 가 있던 때입니다. 한편 카와구치 상륙부대가 배 타고 이틀 밤을 항해한 때인 8월 26일에 사령부에서 새로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송선이 너무 느려서 쉬운 표적이 되니까 수송선은 이제 그만 타라 이거죠. 대신에 속력이 빠른 구축함에 병력을 옮겨 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시에 따라서 한 개 대대 병력이 구축함에 옮겨 타고 항해를 합니다. 자리가 없어갖고 모든 병사들이 구축함에 탈 수 없었고요. 남은 병사들은 수송선을 타고 라바울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라바울에서 대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바울은 말씀드렸듯이 과달카날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일본군 기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축함 6일이 아사기리, 시라구모, 아마기리 4척의 한 개 대대 병력이 타고선 과달카날로 계속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8월 28일 오후에 과달카날 북쪽 130km 해상에 카와구치가 이끄는 이 병사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트룩섬에서 출발한 지 사흘째이고요. 일단은 처음 생각한 것처럼 스케줄에 맞춰서 잘 도착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저녁에 초계 비행을 나간 미군 정찰기가 카와구치 상륙부대가 타고 있는 구축함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당시 구축함 4척은 과달카날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라모스 섬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축함들이 발견되니까 당연히 과달카날 섬 핸들슨 비행장에서 미군 항공기들이 공격에 나섭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 핸들슨 비행장에서 총 11대의 던틀레스 미군 급강화 폭격기가 이륙을 해서 카와구치 상륙부대를 잡으러 간 거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구축함들 머리 위에 폭격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군 폭격기의 공격이 시작되고 카와구치가 이끄는 상륙부대 역시 공중 엄호를 전혀 받지 못할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기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450kg 폭탄 한 발이 구축함 아사기리의 중앙에
정통으로 명중합니다. 그래서 이 폭탄이 갑판을 꿰뚫고 들어가서 탄약고에서 대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구축함이 통째로 분해되면서 배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곧 이어 구축함 시랄고무 역시 명중탄 한 발을 맞으면서 화재에 휩싸이고요. 항해 불능 상태가 됩니다. 옆에 있던 다른 구축함들인 아마기리, 유기리도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침몰한 아사기리의 생존자들은 부랴부랴 다른 구축함들에 타게 되고요. 항해 불능이 된 시라구모는 아마기리가 질질 끌고선 가게 됩니다. 유기리의 경우 피해를 입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서 비틀비틀 항해를 해서 간신히 달아나고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구축함 4척이었던 카와구치 상륙부대는 구축함 한 척이 산산조각 나고 세 척이 피해를 입으면서 결국에는 상륙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동부 솔로몬 해전 당시 먼저 출발했던 병사들이랑 같게 전혀 공중 엄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륙에 실패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날 구축함 아사기리가 대폭발과 함께 사라지면서 122명이 아사기리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중에는 카와구치 소장 휘하 병력 62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과달카날 섬에서 미 해병대원들이랑 싸워보기도 전에 첫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전투하기에 앞서서 과달카날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던 거예요. 이날 상륙에 실패한 카와구치 상륙부대는 우선은 숄트랜드 섬으로 후퇴합니다. 이로써 숄트랜드 섬에는 동부 솔로몬 해전 때 상륙에 실패했던 그 상륙부대와 8월 28일에 상륙에 실패했던 카와구치 부대까지 해서 과달카날로 갈 예정이었던 병력이 와글와글 계속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얘네들을 어떻게든 과달카날로 빨리 보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핸들슨 비행장에서 출격하는 그 미군 폭격기들의 위협이 실로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대낮에 수송선을 이용한 병력 수송은 일본군이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밤에 몰래 구축함을 이용해서 빠르게 병력을 상륙시키기로 결정이 나요. 이것이 바로 토키오 익스프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밤에 몰래 후다닥 상륙시키고 도망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밤을 틈타서 구축함을 타고 숄트랜드 섬에 모인 일본군 병사들이 구아달카날로 가게 됩니다. 8월 29일에 카와구치 부대의 일부인 제124연대 제1대대 병력 450명이 섬에 성공적으로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출발한 그 테나루 전투에서 전멸했던 이치키 부대의 잔여 병력, 그러니까 이진 병사 550명도 같이 과달카날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미 2주 전에 과달카날에 상륙했던 이치키 부대의 선발대는 거의 전멸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해서 약 1000명의 새로운 일본군 병력이 구아달카날 섬에 상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의 상륙 지점은 핸들슨 비행장 동쪽 35km 지점인 타이부 고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날로 일본군의 상륙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축함 수송의 문제가 뭐냐면요. 한 척당 최대 150명 정도의 병력과 보급품 100톤 정도만 운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송선으로 이제 상륙을 시도하는 것보다 한 번에 실어날 수 있는 병력과 물자의 양이 한정되어 있던 거죠. 따라서 자주 구축함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한 번 방문하는 것 갖고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한밤중을 틈타서 쥐처럼 몰래 일본군은 계속해서 물자와 병력을 구아달카날에 양육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밤에 몰래 와서 물자 내려놓고 달아나는 식의 수송을 일본군은 쥐수송이라고 불렀는데요. 미군이 이용하던 단어인 토키오 익스프레스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 뜻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쥐수송, 밤에 쥐같이 행동하는 수송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모험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8월 29일 밤의 상륙에 이어서 8월 31일에는 카와구치 소장을 포함해서 1200명이 구축함 8척을 타고 구아달카날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상륙한 곳은 8월 29일 상륙했던 타이부 곳, 이곳에서 2km 떨어진 타신보코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군의 과감한 상륙은 끝나질 않았어요. 처음 공격에 실패했던 이치키 부대의 테나루 전투와는 달리 지금 훨씬 많은 병력을 일본군이 밀어붙이려고 했잖아요. 이를 위해서는 몇 번의 토키오 익스프레스가 더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일본군 병사들은 숄트랜드 섬에서 구축함을 타고 500km 떨어진 구아달카날까지 몰래 가는 거잖아요. 숄트랜드 섬에 있는 일본 장군들끼리 어떻게 구아달카날까지 가느냐를 두고 의견 대립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저번 편 이야기인 동부솔로몬 해전에서 상륙부대를 이끌고 가던 타나카 제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나카가 이끄는 구축함들이 구아달카나르에 상륙할 이 일본 육군 병력을 호위해야 했거든요. 타나카는 밤에 몰래 구축함 타고 가서 병사들을 상륙시키는 게 그러니까 도쿄 익스프레스가 제일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카와구치는 다른 의견을 내세운 거죠. 구축함에 실을 수 있는 물자의 양이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소형 발동선인 주정을 이용해서 상륙을 하자고 얘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상륙 주정은 일본군이 대발동기정이라고 불렀던 작은 이제 상륙용 배인데요. 길이가 14m이고 무게 9.5톤에 무장병력 한 80명에 군수품 11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보트입니다. 카와구치는 이걸 이용해서 더 많은 대포와 충분한 식량을 실어 날라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구축함을 어느 세월에 다 실어 나를 거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서 2주 전에 먼저 갔던 이치키 부대가 테나루 전투에서 패배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둘 사이의 의견 대립이 심해져서 결국엔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숄틀랜드 섬의 병력 중에서 절반은 토키오 익스프레스로 절반은 대발 동기정으로 상륙을 시도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이제 토키오 익스프레스 구축함 타고 도착한 병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을 틈타서 제법 안전하게 모두 상륙을 마쳤다고요. 그러나 까와구치 말대로 이제 대발 동기정으로 상륙 시도한 병사들은 운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에 보병 제124연대장 오카대자가 지휘하는 1000여 명의 병사들이 60여 척의 대발 동기정을 타고 구아달카날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구아달카날에서 80km 남짓한 거리에서 핸델슨 비행장에서 날아온 비행기들에게 발각되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핸델슨 비행장에서 출격한 던틀레스 급강화 폭격기들이 기총소사와 폭격을 가해옵니다. 이때 20여 척의 대발동기정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이배접에 죄다 파도에 휩쓸려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요. 오카대자가 탄 대발동기정도 고장이 나서 파도에 그냥 몸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병사들은 천신만고의 고생 끝에 다음 날인 9월 5일에 드디어 구아달카날에 상륙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핸들슨 비행장에서 날아온 미군 전투기와 급강화 폭격기 편대가 공격을 퍼부어요. 그래서 이날 대발동기정 15척이 격침당하고 많은 병사들이 기총소사에 사망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주정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구아달카날에 상륙을 하게 돼요. 죽다 살아난 오카대자 역시 살아남은 병사들을 이리저리 모아보는데요. 9월 7일 저녁까지 650명만 집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출발했던 1000여 명 중에서 이 정도 수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350명이 항해 도중 전사하게 되었고 상륙에 성공한 병사들도 이래저래 다친 사람이 많아서 실제 싸울 수 있던 사람이 400명 남짓 되었다고 합니다. 오는 길에 받았던 이제 공격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중장비도 모두 잃어버렸고요. 오카대전은 전투하기도 전에 상륙하다가 병사들의 절반 가까이를 잃게 된 겁니다. 도쿄 익스프레스와는 달리 큰 피해를 입으면서 상륙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병력이 상륙한 지점은 핸들슨 비행장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륙 주정도 이용하고 도쿄 익스프레스로 밤에 몰래 구축함 타고 오면서 10월 4일까지 구아달카날에 총 5,000명의 병사들이 상륙을 하게 돼요. 이 병사들과 함께 카와구치 소장도 구아달카날에 왔고 앞으로 벌어질 핸들슨 비행장 공격에서 자기 부대를 포함한 여타 부대들까지 해서 카와구치가 구아달카날에 있는 모든 일본군을 총 지휘하게 됩니다. 자, 일본군이나 미군이나 모든 공격 목표는 구아달카날에 있는 핸들슨 비행장입니다. 미군은 이 비행장을 방어해내면 승리고요. 반대로 일본군은 어떻게든 공격을 성공시켜서 비행장을 점령하면 승리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전투에 앞서서 양쪽의 작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아달카날 섬에는 크게 세 부류의 일본군이 지금 있어요. 일단 카와구치 소장이 이끄는 대부분 일본군 병력, 그러니까 즉 이제 주력군이 있습니다. 얘네는 핸들슨 비행장에서 동쪽 35km 지점에 상륙했어요. 그리고 원래 구아달카날 섬에 있었던 일본군이 있습니다. 미군이 상륙해온 8월 초에 정글로 달아났던 병사들과 테나루 전투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이치키 부대의 병사들, 그러니까 생존자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카와구치가 이끄는 주력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대발 동기정, 그 상륙 주정으로 왔던 오카대자가 이끄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 병사들은 핸들슨 비행장 서쪽 50km 지점에 상륙을 했었어요.
따라서 섬의 서로 다른 지역에 일본군이 위치하게 된 겁니다. 이 부대들 사이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 무려 85km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를 서로 이제 떨어져 있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핸들슨 비행장이 위치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서로 연락도 못하는 상태죠. 그렇게 구아달카날에 있는 일본군이 한 6,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반면에 구아달카날에 있는 미 해병대의 병력은 1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건 뭐 무리한 공격을 수행하는 일본군의 수가 오히려 방어하는 미군보다 적죠.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이 방어하는 사람보다 수가 몇 배나 많아야 하는 거는 이미 옛날부터 알려진 사실인데 오히려 일본군 수가 더 적었던 겁니다. 라바울에 있던 일본군 지휘부는 구아달카날에 있는 미군 수가 한 5,000명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많은 병사를 보냈으니까 이제는 미군을 충분히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카와구치 역시 자기가 5, 6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섬 다른 쪽에는 오카가 이끄는 병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과 합류해서 공격하면 충분히 미군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비록 대부분 중장비는 슈르클랜드 섬에 두고 왔지만 강력한 공격을 통해 핸들슨 비행장을 탈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났었어요. 이 강력한 공격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총검 돌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전술이 없었고요. 그냥 돌격해서 적을 잡는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화력을 너무나 얕잡아 보고 있었어요. 카와구치는 추가 병력을 지원해주겠다는 사령부의 제의도 거절합니다. 자기 부하들만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과달카날 섬에 지도도 없었고 지리도 몰랐지만 그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원주민들을 포섭해서 정보원과 조력자로 쓰고 있던 미군과 달리 카와구치는 그럴 필요도 못 느껴요. 사전 정찰도 하질 않고 아주 당당하게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핸더슨 비행장으로 출발합니다. 어느 정도로 카와구치가 자신이 있었냐면요. 핸들슨 비행장을 방어하는 그 미군 밴더그래프 장군의 항복을 받을 때 자기가 입을 흰색 예복까지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항복한 미 해병대원들은 도쿄 시내에서 행진을 시킨다라는 꿈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서 이미 전투하기 전부터 온갖 승리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다 쓰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선 미군을 공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격하러 가는 길도 쉬운 게 아닙니다. 핸들슨 비행장까지 35km 남짓한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건데요. 그냥 행군하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군장 짊어지고 밀림이 빽빽하게 들어찬 열대 정글을 칼로 일일이 베면서 가야 하는 거죠. 카와구치의 병사들이 겨우 1km 행군하는데 무려 2시간이 걸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글에서 행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날씨는 푹푹 찌고 습하고 여기저기에 늪과 모기가 득실득실한 그런 지옥같은 정글을 헤치고 가야 했다고 합니다. 카와구치의 공격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핸들슨 비행장은 서쪽과 동쪽 모두 강이 흐르고 있어요. 북쪽은 바다고요. 남쪽은 정글에 덮인 산악지대였습니다. 비행장을 향해 약 1km 정도 길이의 언덕이 이제 뒷산 줄기에서 비행장 쪽으로 뻗어 있었다고 해요. 이 언덕 좌우로 각각 두 개의 작은 능선이 갈라져 나와 있습니다. 카와구치는 미군의 방해가 약할 것으로 보이는 이 능선을 따라 총 공격을 감행해서 비행장을 탈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큰 부대로 병력을 나누어서 일제히 공격을 할 셈이었어요. 한편 공격에 앞서서 핸들슨 비행장에 가해지는 일본 공군의 공습도 점점 심해집니다. 구아달카날에 처음 미군이 나타난 이후로 매일같이 라바울에서 출격한 일본 공군이 공습을 가했다고 했었죠. 일본 폭격기가 보통 정오 무렵에 구아달카날 상공에 항상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원들은 일본 수상이던 도조 히데키의 이름을 따서 이 시간을 항상 도조 타임이라고 불렀어요. 도저 타임뿐만 아니라 낮 내내 비행장 상공에선 치열한 공중전이 계속해서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제로센 전투기와 일본 폭격기들이 날마다 격추되었고 전투에서 손상된 와일드캣 전투기는 매일 핸들슨 비행장에 이제 연기를 뿜으면서 간신히 착륙을 하곤 했어요. 날마다 고장난 비행기들이 쌓여가니까 핸들슨 비행장의 활주로에는 Boneyard, 그러니까 뼈무덤이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전투가 이어지는 동안에 핸들슨 비행장도 피해를 입겠죠. 비행장에 계속 폭탄이 떨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행장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대가 투입됩니다. CV라고 불리던 미군 해군 공병대 한 개 대대가 투입되어서 비행장을 보수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원래 목수일을 하던 숙련공들이었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대도 높아서 대부분 이제 과달카날 섬에 있던 해병대원들과 한 띠동갑 정도 나이였다고 해요. 중요한 건 태평양 전역에서 일하다가 이제 싸우기 위해서 자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80여 명의 공병대원들이 불도저 2대와 덤프트럭 6대를 이용해서 비행장 보수를 맡게 됩니다. 비행장을 열심히 고쳐놓으면 바로 다음날 일본 공군이 공격해서 또 파괴하곤 했지만 어떻게든 보수를 해야만 그래도 비행장을 방어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보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이 공병대원들의 능력이 상당히 탁월해서 비행장 확장 공사까지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비행기 수에 비해서 활주로가 적어서 핸들슨 비행장에서 매일같이 비행기들의 이제 극심한 정체가 자주 연출이 되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옆에다가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9월 9일에 원래 있던 활주로 옆에 새로운 활주로를 하나 만들어서 Fighter Strip No. 1, 그러니까 제1번 전투기 활주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군 조종사들은 이 활주로를 cow pasture, 그러니까 소 목장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워낙 급하게 만드느라 활주로를 포장할 새도 없어서 활주로 여기저기 풀이 돋아나 있었고 비만 내렸다 하면 그 활주로에 깔린 철판 사이로 진흙이 넘쳐나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 키우는 목장 같은 모습의 활주로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임시 활주로까지 생기면서 핸들슨 비행장의 그 위력이 더욱 강력해지게 된 겁니다. 이 탁월한 CB 공병대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100명의 대원들이 달라붙으면 500파운드짜리 폭탄의 피해를 40분 만에 복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폭탄 구멍 13개를 메웠다는 기록도 세우고요. 이뿐만 아니라 섬에 필요한 여러 시설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길, 다리나 방공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이 내용은 제가 미국 책에서 인용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그 책에서 항상 이제 미군 병사들의 탁월한 면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과달카날 섬에서 벌어진 제2차 전투인 피해 능선 전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섬에 새로 상륙해온 일본군과 핸들슨 비행장을 방어하는 미군 사이에 벌어졌던 전투죠. 자, 미군 이야기를 간단히 좀 봐야겠습니다. 일본군이 상륙해올 동안 미군은 무엇을 했냐는 거죠. 도쿄 익스프레스가 열심히 진행되는 동안 모르고서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과달카날 섬의 미군 역시나 얘네가 항상 정보력에 밝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대규모 일본군 공격에 앞서 이제 대비를 한창 하고 있었어요. 핸들슨 비행장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밴더그랩 장군은 과달카날 주변의 툴라기 섬, 플로리다 섬에서 추가 병력을 차출해 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상륙해오는 것과 동시에 과달카날에 있는 미군도 전력이 계속 강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요. 자, 미군은 과달카날 현지 원주민들을 포섭해서 정찰 임무를 맡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원주민 정찰대원들이 8월 말에 과달카날 섬의 타이부고 인근의 타신보코 마을 근처에서 일본군 300여 명을 발견합니다. 아까 가와구치가 이끄는 병사들이 이곳에 상륙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상륙한 일본군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은 미 해병대 사령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따라서 해병 제1사단 사령부는 지금 과달카날 섬에 새로 상륙해온 일본군을 분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에드슨 중령이 이끄는 공수대대 병력이 동원되어요. 이 병력들은 8월 초 상륙 당시 과달카날에서 50km 떨어진 이웃섬 툴라기에 상륙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던 부대입니다. 이 병사들은 툴라기 섬에서 하루에 2끼만 먹으면서 매우 궁핍하게 살고 있었다고 해요. 툴라기 섬의 미군은 식량이 과달카날보다 더 부족했고 이 쌀벌레가 득실거리는 죽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병사들이 툴라기 섬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10kg 이상 살이 빠졌다고 해요. 심한 사람은 체중이 거의 한 3분의 1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툴라기를 떠나서 과달카날로 올 때 다들 신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이대로 이 작은 섬에서 굶어 죽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과달카날로 오게 된 거죠. 또 공수대대에 더불어서 레이더스라고 부르는 기습대대 병력도 합쳐지는데요. 이렇게 이 두 부대를 합쳐갖고 이제 새로운 부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지휘를 에디슨 중령이 맡게 되고요. 그래서 에디슨 중령이 지휘하는 이 부대를 동원해서 9월 8일 하루 동안에 상륙해온 일본군에게 기습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던 미군인데 한번 과감한 공격을 시도해보기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격을 지휘한 에디슨 중령, 이 사람은 좀 경험이 좀 상당히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나이가 45살이었고요. 무려 1917년부터 해병대에서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1937년에는 상하이에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중국을 공격하는 일본군의 전술을 가까이서 관찰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해병대 내에서 다들 알아주는 명사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격술 교관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850명으로 구성된 에디슨 중령의 부대가 9월 8일 오전 5시에 구아달카날 섬의 타이부곳에서 멀지 않은 동쪽 부근에 상륙합니다. 타이부곳은 핸들슨 비행장에서 35km 떨어져 있었고 처음에 카와구치가 이끄는 주력 병사들이 상륙한 곳입니다. 에디슨 중령이 이끄는 미군 병사들이 상륙하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일본군이 계속해서 상륙을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군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는 해안 경비를 하던 일본군은 정글 속으로 달아납니다. 대규모 병력이 구아달카날에 상륙하는 걸로 착각해서 달아났다고 하네요. 지금 명심해야 하는 게 비록 구아달카날 섬을 미군이 점령했다고 하지만 겨우 핸들슨 비행장 하나만 미군이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주도 크기의 3배나 되는 구아달카날 섬의 다른 지역은 아직 미군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적지였던 구아달카날 섬의 해변에 미군 병사들이 상륙을 감행한 겁니다. 에디슨이 이끄는 미군 병사들은 일본군이 대규모로 상륙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이곳에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전투 식량과 물자가 쌓여 있던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미처 못 치우고 거기에 쌓아두고 있던 겁니다. 한편 근처에 있는 타신보코 부락에서 일본군 병사들과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지만 27명의 일본군이 전사하고 나머지는 달아나면서 미군들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당시 카와구치가 이끄는 대부분 주력 병사들은 이미 핸들슨 비행장을 향해 출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300명 남짓한 병사들만 남아서 해안가의 물자를 지키고 있던 겁니다. 이 소수의 일본군이 만약에 이 소수의 일본군이 아니라 카와구치가 이끄는 주력이 계속 해안에 남아 있었다면은 에디슨이 이끄는 미군이 이렇게 쉽게 이기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나 미군에게는 운이 좋게도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물자를 지키던 소수의 일본군을 쫓아내면서 이제 카와구치 부대가 갖고 있던 대부분의 물자가 미군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에디슨이 이끄는 병사들은 50만 발의 탄약과 식량, 또 95mm 야포, 사문, 의약품, 상륙용 주정 등을 이곳에서 발견합니다. 일본군의 식량만 해도 무려 3m 높이로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고 해요. 구아달카날에 있는 일본군의 핵심 보물 창고였던 거죠. 그래서 막 5, 6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이곳에 다 모여 있던 겁니다. 에디슨은 가져갈 수 있는 건 챙기고 나머지 물자는 모조리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아달카날에 있던 미군들도 심각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보물 창고를 찾은 것인데 문제가 있다면은 너무 많아갖고 병사들이 다 챙기고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태워버리기로 해요. 이때 미군은 쌀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수백 정의 총과 지뢰도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고요. 무전기, 6정의 기관총, 통조림 식품과 의약품만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타고 왔던 수송선을 타고선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요. 이날 작전에서 에디슨 중령의 부대는 겨우 2명의 전사자만을 내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겁니다. 이제 카와구치가 이끄는 일본군은 모든 물자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나중에 일본군은 끔찍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에디슨은 물자의 양으로 보아서 최소 4,000명 이상의 일본군이 상륙해 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지금 그 일본군 병력이 핸들슨 비행장을 향해 육로로 행군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획한 문서를 통해서 카와구치가 핸들슨 비행장의 남쪽에서 공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겠어요? 미군이 해야 할 일은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내면 되는 것이죠. 핸들슨 비행장의 동쪽, 서쪽은 천연 방어물인 강이 흐르고 있지만 남쪽은 아니었어요. 따라서 가장 강력한 부대였던 에디슨 중령이 이끄는 부대, 얘네가 바로 남쪽 방어에 투입이 됩니다. 핸들슨 비행장의 남쪽 능선의 방어를 이 병사들이 맡게 된 것이죠. 그렇게 9월 10일부터 에디슨 부대의 850명의 병사들이 방어를 준비하게 됩니다.
에르스는 앞으로 가해질 일본군의 공격에 앞서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참호를 파고 철조망을 동원해서 방어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선 능선 꼭대기를 따라서 철조망이 이중으로 쳐집니다. 능선 아래에는 열대 정글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병사들이 나무 사이사이마다 철조망을 설치를 합니다. 850명의 병력으로 1km 길이의 능선 전체를 지켜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병력을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방어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선 일본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와구치가 이끄는 병사들은 핸더슨 비행장으로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글 속을 헤치고 늪을 지나 악어를 피해 날마다 행군해야 하는 거죠. 나침판에 의존해서 핸더슨 비행장까지 가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대부분의 포대는 해체해서 병사들이 다 들고 가야 했고요. 이것도 고생이죠. 그 무거운 대포를 다 짊어지고서 갔던 겁니다. 많은 병사들이 열대병과 말라리아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었고요. 게다가 미군은 원주민 척후병을 동원해서 일본군의 일거수투족을 다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올 것 다 알고서는 기다리고 있던 거죠. 카와구치는 공격 날짜를 9월 13일 밤으로 잡고 있었는데요. 라바울에 있던 사령부에서 미군의 수송선단이 추가로 보내져서 곧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군 병력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 이제 공격을 속행하기로 카와구치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9월 12일에 공격 날짜가 잡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후방에 있던 타신보코 마을의 식량 창고가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와구치는 모든 물자를 잃은 상황입니다. 이제 자기가 처음 행군할 때 정글에 가지고 들어온 식량으로 생존해야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면 카와구치 부대가 고생할 것이 걱정된 일본군 사령부는 추가로 한 개의 보병대대를 더 구아달카날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 9월 11일 밤에 구아달카날 섬 서쪽에 상륙하게 되어요. 그렇게 일본군은 9월 12일에 육상에선 카와구치 부대가 핸더슨 비행장에 공격을 가하고, 바다에선 일본 해군이 한포 공격을 가하고, 하늘에선 라바울에서 출격한 일본 공군이 폭격을 가하면서 일제히 공격을 하기로 합니다. 카와구치는 크게 자기 부대를 3개로 나누어서 공격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핸들슨 비행장의 동쪽을 공격하는 병력은 2주 전에 테나루 전투에서 살아남은 병사들과 이치기 부대의 잔존 병력이 수행을 하기로 하고요. 비행장 남쪽, 그러니까 에슨 중령의 부대가 지키고 있는 능선은 카와구치 부대의 최주력 부대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3개 대대가 집중되면서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되고요. 앞으로 보게 될 피해 능선 전투의 핵심, 가장 중요한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핸들슨 비행장의 서쪽은 섬 반대편에 상륙한 오카대자가 이끄는 400여 명의 병력의 공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글 속을 행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공격을 시작하기로 한 시각에 맞춰 일본군이 준비를 다 못 마친 거죠. 그래서 카와구치의 생각과는 달리 공격이 일제히 동시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카와구치 부대 5개 대대 중에서 제 시간에 맞춰서 도착한 부대가 1개 대대밖에 안 되었어요. 심지어 핸더슨 비행장의 남쪽에 있는 능선을 공격할 이 주력군 병사들도 3분의 1밖에 도착을 못했었습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일본군은 공격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9월 12일 밤 11시 무렵 일본 해군이 구아달카날 앞바다에 나타나서 핸더슨 비행장과 비행장 남쪽의 능선에 한포 사격을 가합니다. 일본 순양함 센다이와 구축함 세척이 와서 공격을 가해요. 약 20분간 이어진 한포 사격 이후 먼저 도착한 일본군 병사들이 정글 속에서 나타나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정글에서 며칠간 행군하면서 죄다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 부대 저 부대 서로 섞이기도 했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병사들이 다 도착하지도 못한 혼란 속에서 공격을 했던 것이죠. 대부분 일본군 병사들은 정글 속을 행군한 뒤 쉬지도 못하고 바로 공격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또 곳곳에서 산발적인 돌격만을 했을 뿐이었어요. 이렇다 보니 첫날 공격은 큰 효과를 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고 미 해병대가 다 일본군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 야간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카와구치는 이게 다 정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모일 수도 없었고 죄다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려웠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날인 9월 13일 밤에 한 번 더 공격을 가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때쯤이면은 예정대로 이제 공격에 참여할 병사들이 어느 정도 집결한 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볼만 한 것이었죠. 한편 일본 사령부는 9월 12일 야간 전투에 대해서 아직 아는 사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와구치가 이끄는 병사들이 비행장을 점령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오기만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카와구치한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바울에서 제로센 전투기 20대가 핸들슨 비행장으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보라 이거죠. 만약에 카와구치 부대가 비행장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면 곧바로 핸들슨 비행장을 이용을 할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전투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전투기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카와구치가 아니라 미군의 와일드캣 전투기들이었어요. 한바탕 공중전을 치른 일본 조종사들은 라바울로 돌아와서 아직 비행장은 일본군이 아니라 미군이 점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9월 11일 밤에 공격이 실패했다는 것을 일본군 지휘부도 알게 됩니다. 한편 핸들슨 비행장의 남쪽 능선에선 에드슨 중령이 이끄는 850명의 미군이 방어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무조건 공격이 올 것이라는 것은 미군도 알고 있었기에 하루 종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에드슨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병력도 투입이 됩니다. 정글에 숨어서 밤이 오길 기다리는 카와구치 부대도 공격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죠. 이제 모든 부대가 집결했고 그날 밤에 전투로 승리할 수 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오늘 아침은 핸들슨 비행장에서 먹는다 뭐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될 무렵 4,000명의 카와구치 부대가 공격 준비를 마치고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3일 밤은 달도 안 떴던 깜깜한 밤이었다고 해요. 밤 9시에 일본 해군이 한포 사격을 가하면서 전투가 시작합니다. 과달카날 앞바다에 구축함 7척이 나타나서 포격을 가해줘요. 카와구치 부대의 포대가 부족하다 보니 바다에서 한포 사격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9시 반에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조명탄이 터지는 것과 동시에 카와구치 부대가 일제히 정글에서 뛰쳐나와서 돌격을 감행한 것이죠. 처음에 일본군의 공격으로 방어선 남서쪽이 무너질 뻔하지만 급하게 미군이 추가 병력을 투입해서 성공적으로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지금 보시면 참호 속에서 은폐하고 미군은 기관총을 발사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일본군은 돌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본군의 그 총검 돌격 공격은 거의 무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카와구치 부대의 주력 병사들의 돌격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직접 사무라이 칼을 휘두르면서 돌격을 했던 제1대대장 고쿠쇼 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새벽 3시 무렵 전사하고요. 뒤를 따르던 일본군도 1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면서 공격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타무라 소자가 이끄는 350여 명의 병사들도 밤 10시에 공격을 가하지만 미군 방어선 앞에서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도 얘네는 미군의 방어선을 뚫고 간신히 해병 제1사단 사령부와 공병대 막사가 있는 곳까지 진출하거든요. 그러나 곧 미군에게 고립될 위기에 처해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의 전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군은 이미 방어 준비를 마치고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 일본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일본군은 고지를 향해 달려 올라가야 했고 언덕의 경사가 40도가 넘었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인 일본군은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어하는 미군의 기관총을 쏘면서 또 수류탄을 던질 필요도 없이 그냥 능선 아래로 굴리기만 해도 되었다고 해요. 한편 미군 참호까지 가는 길에는 철조망이 곳곳에 있어서 일본군 병사들이 달려나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참호 안에 있는 미군 병사들은 달려오는 일본군을 향해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장전하고 또 쏘고 이 동작을 밤새도록 무한 반복하면 되었어요. 일본군은 미군의 탄막을 뚫는데 엄청난 전사자를 내게 됩니다. 그날 밤 일본군의 과감한 공격으로 미군이 방어선을 물려야 했던 경우가 있긴 했지만 날이 밝아오자 결국엔 일본군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카와구치의 부대는 그날 밤에 무려 12번이나 능선을 향해 공격을 가하지만 결국엔 미군 방어선을 뚫지를 못해요. 일본군은 무작정 돌격 공격 이후에 참호에서 벌리는 백병전으로 미군을 제압하려 했는데 미군의 화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전술이었습니다. 9월 13일 아침이 밝았을 때 일본군은 장교 28명을 포함해서 전사 633명, 부상 505명으로 사상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반면 미 해병대는 전사 30명으로 일본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했습니다.
이 전투에 참여했던 이치키 부대의 잔여 병력은 모두 전사하면서 이치키 부대가 전멸하고요. 날이 밝았을 때 핸더슨 비행장 남쪽의 능선은 시체로 가득 덮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블러디 리지, 피의 능선이라고 이곳이 불리게 되고요. 과달카날 섬에서 벌어졌던 두 번째 전투가 피의 능선 전투로 저희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미국에선 블러디 리지뿐만 아니라 이제 에드슨 리지라고도 불리게 되어요. 그래서 전투 지휘를 맡았던 에드슨 중령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일본군은 9월 14일까지도 산발적으로 돌격을 계속해서 감행하지만 전투는 이미 패배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사상자로 인해서 더 이상 전투를 치르기도 어려웠고요. 게다가 미군의 방어선이 너무 완강한 거죠. 그래서 총검 돌격만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카와구치 소장은 결국 9월 14일에 철수를 결정해요. 정글을 흩어져서 퇴각하는 일본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멀쩡하게 걸을 수 있는 병사들은 모두 부상병을 한 명씩 업거나 끌고 가야 했다고 해요. 게다가 이때쯤에 식량도 거의 바닥이 나는데요. 이미 일본군의 해안 상륙 지점에 있던 식량을 아까 미군이 죄다 불태웠기 때문에 모두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글 속에서 굶주리고 헤매던 일본군이 모두 집결했을 때 사상자는 도합 1200명에 달하고 있었어요. 9월 15일에 카와구치 부대가 패배했다는 소식이 라바울에 있는 일본 제17군 지휘부에도 알려집니다. 8월 21일 테나루 전투에 이어서 9월 15일에 피해 능선 전투에서 또 패배한 거잖아요.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 그때까지 치르면서 이렇게 연속으로 육군이 패배한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라바울에 있는 일본 육군 제17군 지휘부는 과달카나를 탈환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힘든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본 최고사령부인 대본영에다가 과달카나를 포기해도 괜찮나 뭐 이런 내용의 정보를 보냅니다. 당연히 일본에 있는 대본영 육군부에서는 메이지 건군 이래 일본 육군 최대 치욕이라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우리 일본군이 미군한테 치냐 이런 거죠. 이러면서 남서태평양의 작은 섬 과달카날이 상당히 중요한 존재로 급부상합니다. 일본 육군의 프라이드, 자존심이 걸린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당연히 과달카날로 더 많은 일본군이 보내지기로 결정이 납니다. 이를 위해서 제17군은 뉴기니 섬에서 벌이던 전투를 중단하고 과달카날에 주력하기로 해요. 과달카날 섬에는 그 어떤 중요한 천연자원도 없거든요. 석유도 천연자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크기도 작고요. 본래 인간이 많이 살고 있던 섬도 아니에요. 이 작은 섬 하나가 어느 순간 일본 육군과 미군이 벌이는 첫 번째 주요 전장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전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전투가 끝나면서 미군은 며칠에 걸쳐 피해 능선 주변에 있는 일본군 잔여 병력을 소탕합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 추가 4,100명의 병력이 과달카날에 도착하면서 섬에 있는 미군 전력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져요. 물자가 점점 많이 도착하면서 마침내 과달카날에 있는 미 해병대원들은 하루에 3끼를 온전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루에 2끼만 먹고 있었거든요. 일본군 역시 10월 중순에 대규모 공격을 한 번 더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쿄 익스프레스로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10월 17일이 되면 과달카날에 무려 2만 명의 일본군이 모여들게 되거든요. 그러나 가장 고질적인 일본군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공격을 또 한 번 가하게 된 겁니다. 일단 식량 문제가 전혀 해결되질 않았었어요. 부족한 물자도 어쩔 수가 없었고요. 중장비도 부족했고 대포도 부족했기에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하는데 일본군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기관총 앞에 냅다 돌격하는 전술을 끝까지 일본군이 고수한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일본군이 계속해서 엄청난 사상자만 내면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일본군은 피해 능선 전투 이후 한 달이 지난 10월 들어서도 무리한 공격으로 2,500명의 전사자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핸더슨 비행장은 점령도 못하고 계속해서 병사들만 쓰러지고 있던 겁니다. 반면 미군은 너무나도 적은 전사자만을 내고요. 그래서 실제 전투에서 미군과 일본군의 그 전사자 비율이 거의 1대 10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숫자 차이만 봐도 저희가 과달카날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얼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미군 총에 맞아 죽은 병사들보다 병 걸리고 굶어 죽은 일본군 병사가 더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좀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오늘 진행한 피해 능선 전투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테나루 전투에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제가 과달카나르 전투 끝날 때까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일본군도 나름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내지만 가장 중요한 거 보급 문제가 워낙에 심각했습니다. 육상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하기 이전에 일단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공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거든요. 일본군이 총검 돌격을 할 수밖에 없던 게 뭐 대포도 없고 어떠한 뭐 제대로 된 야포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병사들이 경무장한 상황에서 돌격을 감행하는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격을 동원할 뭐 탱크라든지 차량, 뭐 야포 이거 실어오기가 워낙에 힘들었습니다. 제해권을 미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일본군은 구축함을 통해서 밤에만 몰래 내려놓고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해권을 놓고 벌어지는 전투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육상에서 벌어지는 전투도 큰 역할을 차지했겠지만 제해권 이것이 많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제해권을 두고서는 치열한 해전을 벌이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동부솔로몬 해전과 사보섬 해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의 해전 동안에 일본군과 미군 모두 서로 이제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에피소드들에서는 저희들의 해전을 주력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전과 육상 전투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해요. 동부솔로몬 해전도 보면 상륙하는 일본군 함대를 호위하는 일본 항공모함 함대와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미군 항공모함 함대끼리 벌였던 해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해전에 주력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이야기 맞춰볼 수 있겠고요. 끝내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최근에 에피소드 제 거 옛날 거를 이렇게 쭉 들어봤습니다. 옛날 에피소드들 굉장히 제가 생각보다 잘 했더라고요. 당시에는 스크립트도 양이 상당히 적었거든요. 제가 한 장 이제 페이퍼에다가 오늘 이야기를 할 개요만 대충 써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스크립트가 한 에피소드 준비할 때만 해도 거의 한 20페이지가 넘어가요. 제가 준비하는 스크립트가. 그런 거에 비해서 예전 에피소드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음질이랑 약간 제가 말하는 스타일이 최근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서 좀 기뻤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예전 에피소드를 할 때 이런 이야기 좀 더 해보고 싶어 이런 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은 뭐 리메이크 에피소드 특히나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크루스크 전투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당시에 진행하지 않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만들 때 가장 좀 신나하면서 제 본인이 신나하면서 주력해서 했던 에피소드는 예전에 사막의 여우 로멜 시리즈였는데요. 당시에 거의 로멜 덕후가 된다시피 해서 이런저런 책을 많이 읽고서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한 편의 에피소드가 거의 무조건 1시간 반씩 하고 2시간 넘는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자세한 퀄리티로 제가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너무 길게 제가 녹음을 하는 바람에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루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정말 인터넷 그 어디를 뒤져도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 최고의 그 로멜 사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 힘이 넘치고 있을 때라서요. 제가 그래서 알라메인 전투 3개 에피소드만 합해도 제가 무려 거의 몇 시간이죠 지금? 제가 거의 한 5시간 가까이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사막 엘라메인 전투 후반부인 그 사막 추격전 에피소드까지 합하면은 거의 엘 알라메인에서 벌어진 전투 이야기만 해도 제가 8시간 가까이 에피소드를 만들었었는데요. 뭐 앞으로도 이 정도 퀄리티로 여러 이야기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아마 과달카날에서 벌어진 다양한 전투 이야기들 에피소드도 합하면은 거의 8, 9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항상 댓글 읽으면서 기쁩니다. 그럼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